네, 오늘 초대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4년 만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시네요. 네, 그렇죠. 퐁당퐁당입니다. 18대, 20대, 22대. 그러게요.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차차 네. 여쭙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장 끝으로 정계 은퇴처럼 들리는 어떤 선언도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다시 국회의원 도전하겠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선언하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예. 정치는 좀 이제 그만하고 예. 좀 저를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다시 총선에 선거에 도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그 임기 말기에 감사원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으면서 국민권익위원장 말기에 느꼈던 그 네. 후회가 다시 한번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 정권의 무도함, 불의함 이런 걸 느껴서 예. 제가 국회에 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겠다라는 사명감을 느끼고 다시 정치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이번에 치르셨던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성동갑. 이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배제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위원장이 그래서 그 이후에 당을 위해서 힘쓰겠다 해서 선거운동 돕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당선되시는데 임 전 실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그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예. 실제로 이제 선거 시작할 때 그 출정식 때 이제 한번 오셔서 유세를 하시고는 이제 그 지역으로 내려가셔서요. 험지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는 않으셨군요.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그 마음을 그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텐데 추스리고 당의 그 또 공천 전력 공천에 승복을 하면서 선당후사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합쳐주신 것만 해도 예.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임종석 실장님이 예. 또 어떤 형태든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민주당에 있습니다. 뭐 기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네네 예. 기회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 당선 뒤에 서로 연락은 하셨나요? 그러는 뭐 사실 관계가 아니라 예. 그렇지만 아마 뭐 조만간 한번 연락드리고 또 해포를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파악하세요? 질문의 의도는 알겠으나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당의 그 시스템 공천 그거에 의한 결과다 생각합니다. 이 홍익표 의원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 현역인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지역구가 비게 됐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공천 원칙은 거기는 전략 공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원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그 인물은 배제되고 새로운 인물을 이제 전략 공천하는 게 예. 민주당의 공천 원칙이라 그 원칙에 따른 공천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문, 반문 이런 계파 간의 갈등으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그런 것은 이렇게, 아니었다 예,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선거 치르시면서 느꼈던 민심 그리고 총선 결과에 드러난 민심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선거 동안에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은 주민들이 저보고 꼭 이겨주세요, 꼭 승리해 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이기세요, 승리하세요가 아니라 이겨주세요라는 것은 자신이 거기에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 뵙는 시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직접 이 선거를 정말 이기고 싶다, 이겨야 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이번 총선 결과에서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번에 압승은 했습니다만 총선 전에 거론됐던 개헌선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민심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가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그런 정치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의지를 나타낸 그런 선거 결과다 생각을 하지만 예. 동시에
그런 그 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수 200석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야당에 대한 일종의 또 견제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서 뽑아주지 않았다.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거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상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은 거의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그런 민심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200석 의석을 주지 않고 대통령께서 정책 기조라든지 한 번 더 변화할 수 있고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부여한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에 부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남 이상의 성과를 내려면 어떤 논의가 오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제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이렇게 내려고 했던 그 1가구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문제 그리고 최상병 특검 그리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의제를 내놓으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대통령실의 거부로 그냥 정해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번에 이제 야당 대표랑 만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불통과 뭐 이런 이제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독단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났다는 그 자체로 그걸 이제 뭔가 그런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정말 성과가 있는 그런 영수회담이었고 또 대통령께서 사실상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 의해서 상당히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야당 대표랑 만난다는 그런 정도의 결과로서는 국민들의 이런 분노의 민심을 잠재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성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 문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민심이고 대의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정도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민생 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1인당 25만 원.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대체 하는 소리냐.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마지막 시기에 그때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제 코로나 관련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는데 당시 여당은 그런 비슷한 이유로 이제 거절을 했고 안 된다. 여당이 아니라 이제 그때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민생지원금을 대폭 이렇게 지급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뭐 재정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 대표가 주장을 하니까 듣기 거기에 따르기 싫다는 이런 이제 의도가 입장이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은 나라가 정말 힘듭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도 정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런 게 정말 깔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상점이나 가게들도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정쟁이나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입장, 정치권의 입장보다도 국민들의 민생이 우선돼야 되고 그러한 가치하에서는 지금은 가장 절박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은 달래주는 거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제 포커스 코너에 출연했던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재무 상태
전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곳간이 빈 것은 문정부 탓이다. 문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을 지금 와서 지금 더 바닥나게 하겠다는 정책이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 문정부 탓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대부분을 코로나 그런 전 세계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정책 지원금들을 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재정이 국민들에게 나간 그 부분 관련해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에 이제 많이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예.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재정 위기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지금 재정 적자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무역 수지도 계속 역대 거의 최고 수준으로 적자가 일고 있고 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운용이 잘못된 결과가 훨씬 더 큰 것이지 그걸 지난 정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지난 정부 탓하는 것은 그거는 좀 이번 정부가 좀 무능한 것을 숨기는 그런 알겠습니다.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의 우려가 큰 분야가 의정 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인도 의사 출신이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묘안이 있으실까 좀 여쭙고 싶은데 먼저 정부의 이제 의료개혁 방침 고수 그리고 의료계에서 나오는 백지화 주장 이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의사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그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더 늘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지금 의정 갈등으로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병원에 못 가서 최근에도 기사 나오는데 뭐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네 탓, 내 탓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책임 있는 그 갈등을 야기한 정권에서 이거는 풀어야 될 문제다 생각을 어떤 합니다. 해법을 좀 제시하시겠습니까? 제가 20대 국회 때 그 택시 카풀 그런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명이 분신 자살을 하고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와 그리고 또 택시업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결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정이 지금 완전히 이제 달리는 기관차처럼 서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의 이것을 멈춰서 세우고 또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럴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계속 달리고 있고 이 사이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중재 기구가 양쪽의 의견을 듣고 그 양쪽의 내용을 서로 중재하는 그런 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재 생각합니다. 기구가 정치권이 될 수도 있을까요? 더 정쟁만 커질까요? 정치권이 이제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제가 택시카풀 TF 네. 대책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택시업계에 거의 한 200번이나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것 이상의 노력이 이번에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시민사회든 아니면은 뭐 대학 교수님들이든 어떤 양쪽에서 그런 정권을 부여한 그런 중재기구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치권이 들어가면 더 정쟁만 또 깊어질까요? 라고 여쭤봤던 게 지금 21대 끝까지 강대강 대치로 피로감이 좀 국민들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협치를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은 민주당이 협치를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뭐 입법이나 이런 것도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법사를 통해서 입법도 가로막고 거의 일방적인 그런 독선적인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협치가 가능하려면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에게 져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힘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당선인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는 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지금 진짜 거대 야당이 되었고 또 현재 처해져 있는 이런 시국 상황이 매우 위기 상황이고 아주 엄혹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연임을 하라는 이런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임을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떠나서는 연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분께서 앞으로 이제 대권 도전을 예. 하고 대선의 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한 번 당 대표 역할을 하시는 게 과연 그분 입장에서는 필요할까 이런 이제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 하지만 이제 부분은 민주당으로서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너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런- 현실적으로 네. 존재하는 어떤 대안이 지도자들.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그런 보시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연임론이 물론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정서도 알겠는데 반대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 너무 이상한 현상이지 않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을 했고 또 전국 지원 유세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이제 총선에서 나타난 압승이나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이나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의 그 체제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이 친명 체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기에 거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박찬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해서 사실상 이제 원내대표 추대하는 그런 형식을 밟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친명 일색 지도부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친명일색 지도부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총선에서 거의 그 200석에 가까운 그런 야권의 압승을 이끌어낸 그런 이제 야당 대표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의 목소리나 그 친명 일색이다 이런 얘기는 그 지적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생각하고요. 지난 뭐 문재인 그 대표 시절에도 예. 당시에는 그 당이 친문으로 전반적으로 개편이 됐던 그런 경험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켜볼 일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건강한 정당성을 위해서는 다양성 그리고 역동성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른 것은 이런 그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민주적인 뭐 절차라든지 예. 이런 또 개혁이라든지 이런 혁신 이런 게 민주당의 사실상 대표적인 키워드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이재명 대표의 친명으로 개편된 이거랑 배치되는 거다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된 길을 가거나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만 지금은 초기고 지금 압승을 이룬 예. 그럼 정말 큰 성과를 만들어낸 대표에게 왜 지금
비난을 해야 되고 그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 예.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부족하거나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그런 있다. 거는 민주당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민주적인 정당이기 예.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근데 이제 나와야 된다. 만약 정말 예. 끝까지 잘한다면은 그럼 그런 나올 목소리가 이유가 안 없겠죠. 나올 예. 안 그러니까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도 뭔가 좀 잘못된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친명 일색의 단일화된 어떤 목소리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를 전제로 그거는 깔고 지금 나오는 뭐 질문인 것 미리 같습니다. 그런 걱정을 기우다? 하는 것은 예. 네, 기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 이제 법사위원장에 대한 뜻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책임이 주어진다면 예.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관행상 원내 제2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 2년 만에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를 하셨습니다. 통상 그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행사하는 게 통상적이었고 그 경우에도 매우 신중하게 국민들의 비판을 우려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사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년 동안 무려 9번. 만약에 집권 5년 동안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이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거와 다름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상권 분립을 두었고 입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입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인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상권 분립에도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러한 대통령의 또 함께 예. 국민의힘이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발의하는 개혁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을 계속적으로 법사에서 발목을 잡고 통과를 시키지 않고 예, 예. 결국은 패스트 트랙으로 우회하게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입법 방해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정부 여당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상의 민의를 대변하는 야당의 이런 입법을 발목을 잡는 것은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 바로잡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또 총선에 나타난 민의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민생 법안, 개혁 법안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거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총선 민심의 일부 해석에서 민주당에게도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을 묻고 그리고 비판을 하시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200석까지는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대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 독재를 했다라는 주장에 좀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입법 발의는 많이 했지만 번번이 법사위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가로막혔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다 저지가 예, 된 예.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저지가 된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막아왔던 게 국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했다라는 주장은 전혀 동조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번 총선의 민심은 민주당이 제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법사위는 민주당 그리고 또 거부권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4년 만에 국회 복귀를 하시는데 국회 들어가면 반드시 이건 내가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법안이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민생 법안, 개혁 법안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민생 법안으로는 지금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쉽지 않은 예. 건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그걸 이제 첫 번째 좀 법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권력기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상 상당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